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생각이 드시죠? 각 후보들은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전국 곳곳을 아주 숨가쁘게 뛰어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도 저희가 그림을 차차 보여드리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인천 각 구를 돌면서 종일 유세를 벌이는데 인천 집중 공략. 자, 최인호 의원님 어떤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경기도에서 이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예. 인천으로 오늘 방문해서 여러 곳을 아주 사사치 인천 시민들을 만나러 다니시는데요. 네. 특히 오늘 강조한 것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이전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것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특히 근 20년간 인천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반면에 부산은 사실상 제3의 도시로 추락한 그런 현실에서 해양수산부 딱 하나만을 해양의 중심 도시인 부산에 네. 옮기는 것뿐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사실은 이제 1인당 GRDP가 인천이 부산을 추월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31년이면은 인구마저도 이제 부산이 인천에 추월당한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인구나 이 인천이 거의 뭐 한 30년 전에는 부산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그 도시 규모였는데 이제는 이제 제2의 도시로 사실상 발돋움하는 상황에서 부산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서 부산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경을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인천은 또 인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가지면 더욱더 발전을 할 수 있다. 네.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5단계 계획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영종도가 거의 매립을 하면서 2배 이상 늘면서 인구 3,000명이던 영종도 인구가 지금 20만이 넘었습니다. 예. 새로운 영종도 구로 발전할 정도로 인천은 아주 활력 있는 국제도시로 이제 발돋움했는데 그동안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수도권의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통 문제나 인프라 등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지역구를 둔 인천인 만큼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본인이 충실하게 잘 챙기겠다 예. 하는 그런 지역 공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 유세 사흘째이고요. 경기 북부를 오늘 주로 찾았습니다. 오전에는 방송 기자 클럽 토론회도 참석을 했는데 홍석준 의원님 네. 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띄운 배우자 TV 토론회 제안에 대한 언급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북부 또 이제 수도권과 경기 남부를 할 텐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 인천을 이야기를 하면 뭐 저희는 있는 것도 그렇고 저희 같이 이제 지방 도시 출신들은 참 부러울 뿐인데 사실 인천 공항이 언제 설치된지 아십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네. 95년 됐죠. 그만큼 지금 현재 그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관문공항으로서 그런 어떤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중에서도 좀 낙후된 경기 북부 지방을 지금 1차적으로 좀 돌고 있습니다. 방송 기자 클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토론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때는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배우자도 영부인으로서 공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공적인 그런 기능이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김혜경 여사도 토론도 좋다. 뭐 이런 제안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칼에 거절을 하라고 했는데 예. 이런 사례가 또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미국에서 유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영부인의 어떤 공적인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게 반드시 토론과 같은 형식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많은 저는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와 달리 피하는 것은 지금 김혜경 여사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경기도 지사 시절에 어떤 그 공무원들 산업위처럼 이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뭐 버카를 써서 그 샌드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하고 또 그 지금 공직선거법 상에 항소심에서
50만 벌금 받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각인될까 봐 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네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검증하는 방법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 의원님께 또 짧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이런 토론 혹은 토론과 같은 형식의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필요하다 보시는데 또 지난번에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하는 것도 맞으신지도 궁금하네요. 뭐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뭐 검증이라든지 예. 친인척에 대한 검증 강화 이런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왜 느닷없이 이 대선 와중에 TV 토론을 제안하느냐? 이것은 매우 그 정치적인 어떤 술수가 담긴 제안이다라고 예. 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요. 예.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나 김용태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야당이 특검을 4차례나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 뭐 최상병과 관련된 것도 있고 맹태균 관련된 것도 있고 도이치와 관련된 것도 있고 4번이나 했는데 다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하고 다시 재의결을 하는데 꼭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몇 표가 모자라서 특검이 진행되지 않았죠. 이거는 완전히 국민의힘이 김건희 봐주기 그런 그 정치적 보호막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김건희 여사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다시 김건희 리스크가 불거지고 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또 윤석열을 보호해온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어떤 책임이 부각되는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부인들끼리 TV 토론을 하자. 이거는 누가 봐도 김건희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적인 술수 아니냐. 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가장 젊은 나이에 파격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되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개혁적인 보수, 특히 국민의힘의 어떤 쇄신, 또 윤석열 부부에 대한 어떤 단호한 어떤 그 관계 설정, 뭐 이런 것이 되어야 오히려 당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자신의 미래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네. 이러한 정치적인 술수를 젊은 정치인이 벌써부터 이렇게 구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만약에 김용태 위원장의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격이니까 윤석열 부부 특히 김건희에 대한 특검법을 당장 내일 발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검법 발의는 아니지만은 조금 전에 그 정중히 사과한다라는 언급은 있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탈당은 했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준 것에 대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제기했던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이제 만약에 수사가 더 필요하면 수사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민주당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렇게 막 반대를 하고 또 김혜경 여사와 이런 옹호하는 모습들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충성 아부 경쟁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어떤 정당의 어떤 모습으로 보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들 얘기 잠깐 해보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설립을 추진했던 성남시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영 상황을 점검했는데 홍 의원님 혹시 이곳을 찾은 이유 짐작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후보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예. 그런데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에 개원이 되는데 3,388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재정 적자가 한 550억, 올해에는 또 한 640억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진 지금 성남시장이 서울의 대형 병원에 이제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좌파 시민단체 일부가 지금 이제 반대하고 있는 이 좀 이슈가 있는 분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좀 시스템적으로 효율성을 더 높일 것인가. 특히 지금은 아직까지도 의대 정원에 따른 어떤 의료 현장에 조금 이제 분쟁이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네. 어떤 상황에서 또 가장 상징적인 공공의료로 인해서 발생된 어떤 문제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현황을 살펴보고 좀 대안을 대통령 어떤 그 지금 후보의 자격으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대통령 후보가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참 도저히 국민들 보실 때도 도저히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4.3 특별법 개정과 제2공항 백지화 포함해서 제주 지역 5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특히 탄소 중립 정책 폐기 이후에 기후 위기 대응 방향으로 전환한다라는 공약도 있었고요. 혹시 언급한 것들 중에 민주당 정책과 좀 결이 맞는 부분도 있는지요? 뭐 4.3 관련 부분은 예. 뭐 거의 뭐 일치한다 봐죠. 이미 4.3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네. 그 유족들에 대한 명예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진상조사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권 후보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봐집니다. 제2공항 문제는 좀 반대 입장을 펼쳤는데 그러나 그 오영훈 제주지사의 입장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네네. 또 지역에서는 찬반 단체들이 아주 상당히 아직도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국토부는 또 기본계획 고시를 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공항 문제는 좀 신중하게 지사와 의원들과 또 주민단체들 간에 어떤 거버넌스를 잘 형성해서 합리적인 합의를 잘 도출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기후 문제는 뭐 다소 권 후보가 좀 파격적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 당과는 조금 입장이 좀 차이가 있다. 예, 앞으로 뭐 정책적인 조율 과정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당의 환경 정책이나 기후 대응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 잠깐 또 해보겠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싶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한 단일화 구애에 좀 강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결국은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철수 의원은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준석 후보 유세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지금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학생 자리까지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오늘도 선긋기를 했어요. 홍 의원님, 지금 네. 단일화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면 투표지 인쇄 전까지 해야 하지 않는가? 이전에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예, 투표지가 이제 인쇄되는 5월 24일까지가 극대화 이제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결국은 5월 29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되기 때문에 28일까지가 마지막 데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변수라면 이제 국민들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지금 입법부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또 사법부마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압박 협박을 간다면 이재명 민주당 어떤 독재 정부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견제 심리와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좀 단일화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겠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서히 조금 이제 말의 좀 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그저께 광화문에서 기자회견할 때도 필승의 유일한 카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뭐 유일 뭐 이런 어떤 말을 이제 쓰고 또 이재명 후보를 깨기 위해서는 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김문수 후보의 있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준석 후보의 있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연동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도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그 상당한 어떤 지지를 얻게 된다면 어떤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단일화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5% 정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미래의 어떤 정치적 자산보다는 개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흑역사에게 이준석 후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는 이런 국민의 어떤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따라서 저는 단일화 여부가 조금 이제 갈라질 것 같고 조금 전에 하면 가천대에서 학식 먹는 장면인데 예. 과거에는 안철수 후보가 잘하신처럼 굉장히 앙숙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같은 이공계 출신이라는 어떤 공동의 어떤 고리로 향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친해지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정치는 확실히 좀 생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예, 단일화 가능성이 뭐 아예 닫혀 있는 건 아닌 건 상황인 만큼 민주당도 혹시 극적인 단일화에 대한 어떤 대응책 갖고 계실지요? 안철수 후보와 저렇게 식사까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예. 단일화를 부탁하러 온 안철수가 식사를 했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완전히 그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닫은 것은 아니다 어허.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단일화에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것은 두 사람이 단일화해도 이재명 후보를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일화를 가정해서 뭐 김문수로 단일화했을 때,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때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기지 못할 바에는 아예 김문수 후보를 조금 더 따라잡아서 네.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대선을 마감하면 앞으로 대선 패배 후에 보수 정치 세력 간에 이런 그 합종 연행, 정계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10%가 넘어가면 이준석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죠. 예. 그러면 그 보수 정계 개편 과정에서 이니시티브, 주도권을 질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은 열심히 이제 독자 노선을 이제 걸었던 것이고 예, 예. 두 번째는 이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가 과연 자신의 그 미래 정치 또 이미지에 도움이 되느냐. 그 김문수 후보는 줄곧 친윤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왔고 네. 또 어떤 거구적인 이미지, 정강훈 목사 등과 아주 그 친밀한 관계, 또 자유통일당을 창당할 때 주역이 있다. 이런 이미지. 최근에는 또 정호용 그 강주 항쟁 시민들을 아주 그 학살해서 아주 중형을 선고받았던 그분을 또 상임 고문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그 거구적인 이미지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뭐 지난 선거에서 그렇게까지 자기 이미지를 훼손시킬 이유가 있느냐. 네. 막 이런 차원에서 소극적이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대선 패배 이후라도 예.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본인에게 뭔가의 어떤 유리한 환경을 뭐 보장한다든지 그와 준하는 어떤 명시적인 어떤 약속들이 있다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전격적으로 단일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지는 못한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극적으로 국민의힘에 복귀했을 때 돌아온 왕자 이준석 때 또 잠재적 경쟁자인 한동훈은 배신자로 계속 남는 그 돌아온 왕자와 배신자 이 간의 관계에서 좀 우위에 설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은 네네. 극적으로 뭔가 응할 가능성도 알겠습니다. 뭐 가능성 낮지만 네. 일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일에 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 가짜 뉴스가 그 미군 속시통이라면서 이들이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됐고 그 선거 개입을 자백했다고 했는데 이 소식통이 알고 보니 이 어떤 그 캡틴 아메리카의 비슷한 이런 복장을 하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 현장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드러났는데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인권위에 난입했죠. 이 사안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이 가짜 뉴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근거로 언급됐기 때문인데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선관위와 주한미군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도 지지자들이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홍 의원님? 예. 일단 이 기사가 일단은 뭐 부정확하다, 네. 뭐 이런 거는 저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사를 보도한
허겸 기자는 여전히 자기는 팩트에 근거해서 했다.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캡틴 아메리카 저 사람의 어떤 이야기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취재원을 통해서 기사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이요? 예.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부정확한 보도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면 뭐 방통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국가 기관에서 어떤 뭐 정정 보도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해당 그 기자를 지금 구속 영장을 지금 신청했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저는 이런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를 너무 본질적으로 지금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참 우려가 됩니다. 네네. 물론 저런 게 설사 부정확한 보도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퍼날랐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보도를 한 기자가 반드시 뭐 구속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논리가 이제 그 성립되지는 않은 거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인권의 어떤 지킴을 해야 되는 어떤 언론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이런 어떤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할 수밖에 없고 네.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부정확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경찰이 대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그 2022년 3월 9일 대선 전에 바로 김만배 신앙님 그런 어떤 조작 어떤 보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이 대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그런 경찰의 조치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네. 최 의원님 의견도 간략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정말로 심각한 것이 부정선거 그 자체도 맹백히 가짜 뉴스지만 이 오키나와로 미군을 통해서 압송했다. 이거는 한미 동맹 관계에서 특히 미군을 끌어들여서 가짜 뉴스에 포함시켰다는 네. 것이 이거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정말 이 악의적인 기사다. 그래서 미 대사관은 또 미군은 그때 당시 보도를 보고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외교 관계, 특히 한미 동맹 관계까지 위협할 정도로 또 미군이 아주 민감하게 바로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확인해 줄 정도로 이런 그 악의적인 기사가 앞으로 우리 그 한미 관계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라도 네. 이거는 구속이 돼야 마땅하고 앞으로 이런 그 가짜 뉴스라도 정도가 있지. 한미 관계를 이렇게 훼손시키고 뭐 중국의 뭐 간첩 그것도 선관위의 뭐 어떤 부정선거와 연관된 듯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윤석열의 계엄도 이렇게 또 정당화시키는 네. 뭐 지금까지도 이런 가짜 뉴스가 일부에서 해자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예. 이 기자는 뭐 저는 오늘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재판 일정 외에 첫 공개 행보로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람객들과 인사도 나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죠.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당 일각에서는요, 홍 의원님 이재명 대선 후보를 뭐 돕는 거 아니냐, 뭐 자멸의 지름길이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내고 있네요. 예, 지금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뭐 한 가지 사항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어떤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행보가 김문수 후보에게는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보를 좀 앞으로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자들이 이런 어떤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오시라고 굉장히 많이 좀 권유를 했겠죠. 네.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말 모처럼 아마 그 외유에 갔는데 요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강을 산책을 해도 또 또 언론에서 나오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지금 비상한 어떤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가운데 또 비판을 하는 어떤 시각도 지금 많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상황이니만큼 이런 어떤 점도 굉장히 좀 유념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것도 간략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또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창수 지검장은 지난 3월 탄핵이 기각된 뒤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수사 의지를 강조했었거든요. 최 의원님, 근데 갑자기 사의 표명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뭐 사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대선 하루 전날 네. 사표가 그 직에서 이제 물러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왜 갑자기 돌연 사의를 표명했을까?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명품백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에 들어간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건들에 대해서 무혐의를 처분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죠. 조성원 차장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본인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돌아올 것에 대비해서 어떤 면피하려고 이렇게 부랴부랴 사표를 제출한 거 아니냐. 네. 막 이런 측면에서 검찰 수뇌부는 절대 이 사유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앞으로 이 수사가 왜 부실 허위 수사가 됐는지, 왜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왜 검찰은 또 지금 와서 또 재수사를 한다고 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맹맹백하게 밝혀야 되고 네. 이렇게 진상을 밝히는 그 과정은 앞으로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런 어떤 사항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은 내란 종식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엄청난 어떤 그 정치 보복이 될 거라는 저는 신호탄으로 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1,000명 이상을 수사하고 200여 명 이상을 구속시켰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최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이제 듣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는 현직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가 면피를 하기 더 좋죠. 오히려 사퇴를 하면 더 강한 수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한 것은 그만큼 탄핵 이후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떤 심신의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에서 검찰과 법원을 어떻게 보면 좀 압박하는 그런 어떤 후유증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21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